사사랑중앙병원의 전용조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이고요. 내과, 정신건강학과, 한방과가 알코올 의존증 질환, 단일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게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이라는 게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네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이 각 분야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알코올은 9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예. 예. 여기는 경기도 의왕이고요.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여기 말고 부천, 그 다음에 일산 이렇게 있는데, 저희 병원이 처음 수도권에서는 전문병원을 시작한 병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원래는 내과 전문의로 네네. 알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코올 전문 병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결국은 환자 때문이죠. 이제 두 환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환자는 이제 알코올성 간경화에 의해서 피를 토했던 환자였는데, 한 6주간 치료를 해서 퇴원했는데, 그날 나가자마자 술을 드셔가지고 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 이게 심각하구나 느낄 때쯤 또 젊은 30대 젊은 남성이 입원했는데 급성 췌장염이었거든요. 원인은 술이었고요. 근데 그 환자도 한 3개월 동안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나 다시 왔는데 계속적으로 음주를 하고 췌장염 걸리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만성 췌장염,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당뇨, 또 여기에 수반되는 그 마약 중독까지 같이 왔었던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질환을 보고 이 알코올 의존증이 정말 무서운 질환이구나. 그래서 내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하고 사회적 치료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저희가 2004년도에 개원했고요. 집계를 뽑아보니까 뽑을 수 있는 그 시간이 2009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11월까지 한 135만 명 정도 이렇게 했고,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230명 정도 치료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술을 세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세서 이게 유전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은 크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유전적 요인이 한 50% 차지한다 그래요. 근데 이 유전적 요인이니까 부모가 한쪽이 알코올 의존 중독이면 한 50% 정도, 또 부모가 다 알코올 중독이면 거의 90% 이상 알코올 중독으로 될 확률이 많은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유전적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그 관리를 잘 해주고 여기서 올바르게 대처를 해주면 이 알코올 의존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환경적인 부분이 한국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술에 너무 관대하죠. 그 술을 권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술 많이 마신 줄 몰라요. 우리가 음주 단계를 본다면 처음에 이제 사회적 음주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사회생활 윤활유가 되기 위해서 음주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마실 때마다 많이 마시는 상습적 가음자가 되고, 이 상습적 가음자가 이제 술 마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적 음주자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적 음주자가 일단 되면 본인의 술 마시는 패턴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관대하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 술 마시면 이 정도 더 마시지. 나 술 마신 사람 치고 이 정도 안 마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술 마시면 이 정도 실수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져요. 본인의 음주 패턴이나 음주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 의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환경적인 요인을 잘 컨트롤 해야 알코올 의존증으로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원한 환자 중에는 유전적인 환자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이 다 많나요? 복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복합되어 있고요. 네. 한 가지 요인만 갖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가족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대부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틀리긴 한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인 변화, 뭐 성격적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에도 상당히 크게 좌우하고요. 또 알코올 의존증의 기본적인 심리가 우울증하고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 술에 탐닉하고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알겠습니다. 숙취 없이 이 술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숙취 없이 술 마시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숙취를 없애는 방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세상 살면서. 근데 숙취라는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술의 1차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수분 부족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네랄 부족이 생기는데, 요 세 가지 때문에 숙제가 생기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수분 부족과 미네랄 부족은 어느 정도 물을 많이 마신다든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아세트알데히드는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취를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 공복 시에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천천히 마셔라. 세 번째, 물과 같이 마셔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천천히 마셔라가 소주 한 잔이 요새는 도수에 따라 틀리지만 한 8g에서 12g 사이 되니까 그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한 잔 해동하는데. 근데 아마 우리 선생님도 1시간에 걸쳐서 소주 한 잔 먹으라 하면 안 먹고 말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소주를 보통 한 60% 내지 70% 그 병에, 그러니까 소주잔이라고 한다면 석 잔 내지 넉 잔 정도를 한 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권유해 드립니다. 네. 알겠다. 어렵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폭탄주 마시거든요. 근데 폭탄주를 마시면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몸에 제일 흡수되기 좋은 알코올의 농도가 한 14도 정도 되거든요. 섞으면 한 14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흡수가 되고 빨리 취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먼저 혹시 그 술자리에서 내가 많이 술을 많이 먹었다. 취했나 안 취했나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술은 뇌신경을 억제시키는 물질이거든요. 그 중에 소뇌를 억제시키는 것이 소뇌가 운동신경하고 평형감각을 잡아주는 신경인데 이건 치매를 이제 검사할 때도 쓰는 방법이거든요. 소뇌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주먹, 가위, 손바닥 이걸 해보는 겁니다. 주먹, 가위, 손바닥, 주먹, 가위, 손바닥. 이게 지금 잘 되는데 술 취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했다, 이렇게 했다, 막 난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좀 술이 취해서 좀 실수할 것 같다. 내가 많이 먹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딱 잔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술을 되게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한 잔, 두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고 어질어질하다고 하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회식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지금은 한 병까지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술을 많이 먹으면 이게 주량이 실제로 늘어나는 게 맞나요? 그걸 주량이 는다고 보면 안 되고요. 한마디로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소주 한두 잔 갖고 취기를 느꼈다면 점점 한 병을 먹어야 취기가 느껴지는 걸 내성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코올 해독 능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술에 대한 내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해독 능력이 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에 일으키는 질환은 더 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성이라는 게 우리 어떤 뇌의 어떤 착각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주 한 병을 먹었을 때 100이라는 기분 좋음을 경험했다면요. 계속적으로 마시면 소주 한 병 갖고 100이 도달하지가 않아요. 한 80이나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20, 30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술을 먹어야 되는 걸 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술을 먹다 보면 이 병원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봤는데 장례식장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실제 뭐 통계 자료 보면은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22년도 알코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은 2020년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요때 알코올 관련해서 전체 사망자 수가
5,155명으로 이렇게 많이 높아진 예. 지수가 있는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알코올이 어떤 병, 치명적인 어떤 병을 많이 유발을 하나요? 치명적인 병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경미한 병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알코올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학적 스트레스예요. 화학적 스트레스, 화학적 물질입니다. 이게 술이 음식이 아니라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 화학 물질의 부작용을 우리가 즐기는 건데, 이 화학적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뇌 기억을 떨어뜨리는 치매부터 시작해서요, 신경, 뼈, 심장, 간, 대장, 소장, 위, 췌장, 그다음에 고환, 말초신경까지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미치고요. 정말 또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알코올의 1차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에요. 담배는 2급이거든요. 그래서 암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드시면 결국은 죽죠. 사람 누구나 죽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질환으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고 담배가 2급. 예, 2급입니다. 그러면 술이 더 위험한 거예요? 술이 더 위험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담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마시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그것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마시면 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술 드신 분들, 그렇게 드신 분들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낫다,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알코올이라는 게 1급 발암물질, 아세트알데히드. 네, 1급 발암물질인 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술이 이제 안 좋다라고 아는데도, 그러니까 의사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계속 술을 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의사가 경고하고 겁을 줘서 술을 안 마시면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그래요? 그 대부분 이제 저도 내과 의사지만 환자 가족들이 환자한테 겁 좀 주고 경고 좀 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술 끊으면 알코올 의존증 아니고요. 결국은 보상 체계와 관련이 있어요. 뇌의 보상 체계. 우리가 이제 슬프고 외롭고 화나면 우리 뇌의 보상 체계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보상 체계가 작동하거든요. 이때 가장 쉽게 보상 체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도파민, 엔돌핀인데, 이걸 또 쉽게 만들어내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경고나 이렇게 의사가 겁을 준다고 해서 술을 끊을 수는 절대 없죠. 결국은 이 보상 체계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줘야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고 또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어떤 원장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나, 이런 환자분들한테? 일단은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나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다 와요. 나 너무 많이 마시는데, 이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전문가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조기 진단을 받고, 이 조기 진단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대로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대로 치료를 받거나 지침을 따르시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이 이 병원 가는 거를 되게 막 무서워한다기보다 무서워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기 진단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좀 이렇게 방치된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환자들을 위한 어떤 병원에서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분께서 어떤 거를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캠페인 갖고 좋아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2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적정 음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병원 오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적정 음주는 남자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3번, 한 번 마실 때 한 3-4잔, 그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1-2번, 한 번 마실 때 1-2잔, 이게 적정 음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마셔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싸움을 했다든가 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계속 술을 내가 먹게 된다.
참지 못하고 이러면은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